한 주 동안 잘 쉬셨어요? 예,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우니까. 오늘 눈도 어지간히 온 것 같으네, 여기 오니까. 예, 어쩌거나 추위가 오면은 제가 이제 중국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추위가 오면 북서풍이 불고 북서풍이 불으면은 바다 온도는 안 차잖아요. 안 찬 상태에서 그 결로현상처럼 공기는 차고 바닷물은 덜 차니까 여기서 막 습기가 올라가요. 바닷물에서. 그래서 막 아지랑이가 펴서 막 비행기에서 보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막 엄청나게. 그리고 그게 올라가서 하늘에서 구름이 돼요. 구름이 돼서 바로 요 가까운 우리나라 서해안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시흥이나 안산이나 이렇게 쭉 인천서부터. 그래서 추위가 약하면 요 경기도 쪽이 내리고 추위가 더 세지면은 저쪽 보령이나 충청도까지 내리고 아주 더 추우면은 군산이나 목포, 제주도까지 가고 추위 강도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서해안 쪽에는 눈이 그래서 많이 온다. 이렇게 알으시죠. 자, 지난주에 뭐 백무병을 했는데 또 다시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또 얘기할게요. 백무병 또 석고병이라고도 합니다. 석고병. 원래 뭐 균이 약간 틀리다고는 하는데 거의 증상이 다 똑같아서 그냥 석고병, 뭐 석고처럼 하얗게 굳는다 해서 석고병. 원래는 이제 백무병이라고 해야 맞는다고 합니다. 백무병. 근데 뭐 같이들 오히려 석고병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초에 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애국에서 이게 꽃가루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누가 여왕벌을 가지고 와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뭐 양봉 이에 물건에 이런 균이 들어와서 생긴 건지 모르지만 진균의 일종이에요. 무좀균 같은 진균의 일종이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든 벌이 우리나라도 처음 들어와서는 많은 피해를 주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지금은 뭐 병도 아니라고 할 정도, 뭐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크게 약 쓰려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매년 이 벌이 자꾸 생긴다 하면은 원인이 내가 어떤 관리 방법이 잘못됐나, 요거만 좀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되겠어요. 대개 이제 번데기가 되기 직전에 이제 걸리거든요. 이게 또 안 넘어가. 자, 원인만 요 빨간 글씨를 잘 외두시면 돼요. 빨간 글씨만. 자, 육아 면적보다 벌이 적게 달라붙으면 생깁니다. 거의 잘 오는 게 제일 원인이 여기 봉충이나 육아 면적에 비해서 벌이 적게 붙었을 때 제일 잘 걸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거 잘 해주시고 식량이 적으면은 또 잘 걸려. 식량이 적으면은 열을 안 내기 때문에 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한파가 올 때 봄이 특히나 여름이나 이런 때는 뭐 별로 안 생기지만 여름에도 오긴 옵니다. 근데 이런 때 육아 면적은 넘고 벌들이 열을 충분히 내주지 못하면은 이때도 걸리고 또 특히나 애국종자 이런 거 하면은 이 병에 대해서 약하다 이렇게 알으셔서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도 제일 더 잘 걸리는 건 어떤 거냐? 요 벌을 약하게 붙일 때 요게 제일 잘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항시 다른 사람보다 석고병을 달고 산다.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 무조건 내가 벌 관리하는 방법이 무리하게 증소를 넣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 그걸 못 바꾸면 맨날 이 병에 그냥 취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아 온도보다 조금 떨어진 온도에 이 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걸리기 때문에 특히나 화분이나 이런 거를 주었을 때 대용 화분을 주었을 때 그 병에 걸린 화분을 주면은 거의 생깁니다. 100%. 그래서 꼭 방사선 조사를 해서 줘야 좋고 또 아니면 요새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분들은 거의 방사선 조사를 다 해갖고 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안 됐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식량을 충분히 주고서 관리하시면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증상은 이렇게 하얗게
식량은 항시 저밀방에 어지간히 식량이 차 있으면 됩니다. 위에 육아 면적, 이 소비로 치면은 여기가 육아하는 데고 이 위에다가 저밀방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지간히 있으면 돼요. 거기에. 예? 여기에 꿀은 위에다 채우는 습성이 있어요. 벌이 위에다 이렇게. 예? 위에다 채우는 습성이 있고, 여기 구소비가 하나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구소비가 없네. 구소비는 여기 새끼를 안 꼈기 때문에 조금 약간 허옇고, 여기 새끼 까나온 데는 껍질을 한 번씩 허물을 벗고 나오니까 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데는 육아방, 여기는 저밀방. 저밀방에 어지간히 꿀이 차 있을 정도. 이렇게 하면 항시 괜찮습니다. 이제 많아지면은 뚜껑을 덮어서 봉개를 하고, 예, 봉개하기 전에. 예. 그래서 너무 여기가 밥이 조금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벌들이 불하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있어야죠. 이런 거 한 장 있어서 하면 안 되고 전체가 5m, 6m 하면 전체가 다 비슷하게 있어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증상은 이렇게 하얗게 하는데 이거보다는 어디요? 소비 밑에 수펄집에 덧집에 제일 먼저 걸려요. 이 육아방에는 더우니까 소비 밑에 민마구리에 있는데 여기에 덧집을 다르면은 여기에 수펄이 크다가 저 병이 제일 먼저 와요. 왜? 요게 날씨가 약간 추워지면은 벌들이 여기 붙었던 것이 쫄아붙어요. 안으로 붙어서 여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벌이 적으니까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 석고 포자가 발병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세게 붙여서 요 덧집 다른 데까지 벌이 많이 주렁주렁 달라붙어 주면은 이 병은 여로 침범하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슬그머지 이제 여기가 여건이 안 좋으면 여로 파고 들어서 저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봉충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심해지는 거죠.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라서 뽑아내는 거죠. 보리쌀처럼 출입구 앞에 보이게 되죠. 자, 요거는 뭐 어쩌거나 항시 벌이 분봉 나갔다든지 또 아니면 몰렸다든지 무항이 됐다든지 뭐 하여튼 어쩌거나 벌이 숫자가 줄으면은 진드기 피해를 입었다든지 빨리빨리 줄여서 벌이 육아 온도를 잘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자, 요 병에 걸렸던 거를 아주 심한 거는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리는 게 좋고 또 그냥 조금씩 있던 거는 다 태우기가 아깝습니다. 또 조금씩 있는 거를 그냥 쓴다고 해서 다 병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게 뭐 병에 걸렸던 소비다 하면은 물로 닦아서 쓰세요. 물로 닦아서. 수돗물로 깨끗하게. 수돗물로 닦아대는 땅에다 놓으면 안 되니까 비닐을 깔고 놓는다든지 시멘 위에다 놓는다든지 이런 볼통에다 놓는다든지 이거 수돗물을 호수를 쫙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닦아집니다. 곰팡 난 거나 이런 거. 식량이 그거는 안 되죠. 식량이 들어있어 봉개 한 데는 괜찮은데 봉개 안 한 데는 물이 들어가면 다 희석돼서 빠져나가니까 허시면 안 되고 식량이 없는 것만. 식량이 있는 거 체미를 베풀어야 돼요. 그렇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 식량이 있는 거는 그냥 놔두시고 그냥 쓰고 식량 없는 거로 미리 공수비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식량은 다 가져가도록. 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해서 요 양옆을 치고서 물이 꽉 찼을 때 쫙쫙 뿌리면 딱 뽑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세 번 그렇게 닦으시면은 어지간한 곰팡 난 거는 닦아집니다. 자, 노제마병인데 요거는 성충에 걸리는 병 중에 제일 많이 와요. 요거는 4월달, 5월달. 그러니까 모든 병이 이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온도와 밀접한,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생육하기 좋은 온도, 포자가 번식하기 좋은 온도. 자, 감기균은 언제 잘 걸려요? 예? 환절기. 환절기라도 겨울철에 날씨가 추울 때 이 균이 잘 건지야죠. 예? AI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노제마병도 이 노제마병 포자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요 시기에 요게 번지고 6월달쯤 돼서 밤꽃 피면은 더워지면은 이 병이 안 걸려요. 오락에도 안 걸립니다. 7, 8월에는 잘 안 걸려요. 또 날씨가 추워도 잘 안 걸리고. 그래서 요때 조심해야 하는데 벌 봄내 잘 길러놨는데 요게 싹 걸리면은 아가씨 꿀을 잘 못 떠요. 아가씨 꿀 물러 갈 장정이 다 걸려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걸리면은 잘 치유도 잘 안 돼요. 자, 이것도 단세포 동물인 노제마 아피스 젠다라는 이런 포자가 먹이를 통해서 위에 붙어서 여기가 스프링처럼 됐는데 이게 탁 터져가며 위에 가서 탁 박혀가며 포자가 번식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자, 평상시에 위궤양을 앓는 환자들이 어떻게 돼요? 위에 헬리코박터를 일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숫자가 많아지면 위궤양으로 변화가 되고 또 아니면은 숫자가 적으면은 위궤양을 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 노제마도 마찬가지로 노제마 포자가 조금 있을 때는 그냥 몸속에 지니고 있어도 병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숫자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은 병이 돼서 위가 하얗게 변해가면서 장이 다 기어나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한 31도 정도를 뭐 말은 좋아한다 하는데 하여튼 조금 냉하고 습할 때 이 병이 잘 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해놓은 거 보면은 더울 때나 또 이거보다도 이 정도까지 아니라도 뭐 밤꽃 때 한 30, 뭐 2, 3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나서버려요. 제가 보면은.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도 발병을 안 씁니다. 주로 아가씨 때 냉하고 습할 때 발병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잘 몰라가지고 혼동해서 뭐 여기저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자, 벌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게 유봉인지 역봉인지, 역봉은 쉽게 해서 장정이 된 꿀을 잘 물어올 수 있는 벌을 역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벌이 걸리는 건지, 유봉은 아주 태어난 어린 새끼들이 걸리는 건지, 요것만 보셔가지고 어린 유봉이 기어 나온다 하면 아니에요. 이 병. 나이 먹고 꿀물 나가는 병들이 장정이 어른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가슴, 배를 잡고 잡아당기면은 여기에 중장이라고 장이 유백색을 띠면은 이 병이 걸린 거고, 암갈색을 띠면은 다른 질병으로 온 병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때 주로 뻔나무 꽃 필 때나 참나무 꽃 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가시철에 주로 발병을 합니다. 또 옛날에는 10월 20일경부터 월동식량을 주기 시작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왜? 그때는 향유를 보러 10월 1일서부터 향유가 중부지방에서 피는데, 향유꽃을 본 후에 향유에서 꿀이 안 들어와서 부족한 것만큼만 월동식량을 주니까 향유꽃이 끝날 때 10월 15일 넘어서부터 식량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초 아니면 10월 말쯤까지 식량을 주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늦게 줬어요. 늦게 주면은 날씨가 추울 때 밥을 주는 벌이 병이 날 수가 있다. 이 병이 걸릴 수가 있다.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또 제가 강원도 가서 쌀이 때 벌을 놓고 길러보면은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음지나 이런 데다 놓고 길러나면은 또 그 지역 따라서 찬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땅에서 습기가 차서 찬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고기는 냉합니다. 더 냉해. 습기가 있고 냉하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벌들이 이 병에 한여름에도 걸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예. 그래서 되게 냉하고 습할 때 온다. 특히나 아가시철에 놀 데가 없다고 해서 경상도 가지고 와서 논바닥에다가 뭐 논이 말라있으니까 놔도 좋겠다 해서 딱 놨는데 갖다 놓고 나서 2, 3일 후에 비가 왕창 왔다. 그러다 보니까 논에 진흙이 물을 베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마르지 않습니다. 진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하고 습해지면은 그때 발병을 합니다. 잘. 그래서 특히나 이 집안 같은데
앞마당 같은 데다가 널찍해서 벌을 놨더니 이 병이 걸리더라 하는 거는 아내가 냉하고 습할 때 잘 발병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뭐 푸미딜비나 요새 또 다른 약재들이 있는데 뭐 거의 설명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노노스나 이런 걸 쓰는데 요새 정부에서도 무상으로 이 약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 특히나 옛날에는 정부에서 이런 약재들을 안 줬는데 요새는 많이 줘요. 뭐 10매덕, 20매덕 주는데 그러면은 이 병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야죠. 근데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양봉인들이 이 병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고 이 병에 잘 걸릴 수 있는 여건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걸리는 여건은 뭐냐?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남쪽으로 여기서 길르다가 이사 간다. 아가씨 꽃 핀다고 해서 이사 갈 때 특히나 이 벌통 앞에다가 소문 환기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고 가는 게 있어요. 오늘 안 갖고 왔네. 여기다가 출입구를 열고 여기다가 벌은 나왔다 들어가게 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망이 있어요. 플라스틱. 소문 환기창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바닥에 저판이라고 해서 바닥을 뚫어갖고 철망돼갖고 밑에서 열고 닫았는데 요새는 그게 다 없어지고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서 하니까 출입구를 열고 가니까 찬 공기가 출입구로 들어와서 열로 해서 올라와서 이 안에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니까 노제마 병을 포자를 일부가 가지고 있던 벌들이 이 포자가 번식하기 좋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동해 가서 노제마병이 확 번지는 거죠. 그래서 아가씨철에 이동하러 갈 때는 절대로 소문환기창을 대고서 출입구를 다 열고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포를 이렇게 자, 개상에 됐든 단상에 됐다면 이쪽에는 육아 소비가 있는 데고 여기는 공소비가 있는 데요. 그럼 여기를 요 정도만 열고 가면 됩니다. 조금만 한 4분의 1, 5분의 1만 요 정도 열고 가면은 찬바람이 창고역으로 들어와도 일단 개포가 막아주잖아요. 또 아래에서 찬 공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는 요 지역에는 온도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벌이 안정적으로 여기가 추우면은 여기 있던 벌들이 붙어서 새끼에 육아하는 데에 달라붙어서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걷고 간다든지 또 많이 열고 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아래서 열어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이 안에 35도 온도보다 떨어지면은 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 본능적이 알으면 어떻게 돼? 벌들이 온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온도를 높이려니까 어떻게 돼요? 몸뚱이를 움직여서 열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한계에 부딪히고 노제마병이 확 걸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막다가 못 막으면. 그래서 대개 1차 아가씨 꽃 보러 갈 때 이 병이 발병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 여기서 기르는 고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쯤에 대개 벌을 포장을 해놨던 것을 너무 갑자기 해체를 했는데 조금 기온이 좀 낮은 온도에 접해졌다. 그런 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벌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덮고 있었는데 날 더우니까 벗겨졌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어. 그럼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보온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줬다. 이게 괜찮겠지 하고서. 그러면 이런 때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년 전서부터 요거를 양봉인들한테 여러 해 전서부터 가르쳐 줬어요. 출입구를 전체 열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 노제마병이 다 이렇게 이제 알려줘서 양봉업계에서도 이제 많이 알아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알려줬더니, 예. 그래서 확실히 해본 사람들이 적게 걸립니다. 출입구를 막고 가고 우위를 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소문 환기창을 벌이 너무 좋아서 막고 간다면은
출입구를 최대한도로 좁히고 조금만 열어주세요. 조금만 자기들이 나왔다 들어갈 만큼만. 그러면 쉽게 해서 문을 활딱 열어놓은 거 틀리고 문을 조금만 열어놓은 찬바람 조금만 들으라 하는 거랑 틀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특히나 정리채밀이라고 해서 아가씨 꿀 뜨기 전에 대다수 양봉인들이 채밀을 합니다. 채밀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밀을 하고 나면 여기 식량이 별로 없어요. 꿀 들어있던 빈 그릇에만 꿀이 묻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 들어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꿀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 3일 정도 먹을 식량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갑니다. 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면은. 근데 이동을 해가면서 춥게 개포를 열고 쌩쌩 추운 데 가면은 가면 한 방울도 없어. 3일 먹을 거를 시켜서 하루에 다 먹어치는 거예요. 그 정도 됩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근데 밥이 없으면은 벌들이 먹고 열을 내야 하는데 칼로리를 소비해서 식량이 없으면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아껴 먹다 보니까 열을 안 내요. 열을. 그래서 여기서 정리채밀을 하고 내려가면은 노제마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부득이 남쪽에 가니까 일손도 안 되고 여기서는 아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뜨고 가기 좋다 하면은 뜨되 떠나기 전날이나 떠나는 아침이나 사양을 차라리 조금 주고 가면 돼요. 어떻게? 그냥 급속에다가 조금만 줘. 묽게 해서. 그러면은 그 양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는 동안이 먹어치고 해감에 열은 낸단 말이에요. 그놈을 수분 증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히려 꿀 뜨고 가서 열이 안 나서 식량이 적어서 피해 올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이동에 가서는 언제든지 보온덮개를 잘 덮어주세요. 귀찮더라도. 이게 보온덮개라고 하면은 이동에 가서는 피곤하고 벌 그냥 내려놓고서 출입구를 안 열으면 안 돼요. 벌은 이동에 가서 언제든지 출입구를 적든 많든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입구도 너무 많이 열지 말고 조금만 열어주세요. 아침에 다시 한번 열어주더라도. 적게 열으면은 찬 공기가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안에가 이제 다시 벌들이 열로 인해서 훈훈해지죠. 그런데다가 이 보온덮개를 가지고 간 보온덮개를 확 펴서 개상이라면은 개상서 위까지 덮고 단상 여기까지 탁 띠두리 밑에까지 덮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높게. 그러면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더우니까 여기서 출입구 앞에 아침에 뭐 이렇게 뭉치죠. 그러고서 이제 출입구가 적으면은 벌 역사하는 거 봐서 더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차가 가는 동안에 밤새 찬바람을 쐬고 간 벌들이 저녁에 내려놓고서 다시 보온덮개를 확 뒤집어 씌워놓으면은 벌이 모닥불을 쬐는 것 같은 역할이 돼서 노제마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자, 추운 날 일 죽게 했는데 오늘 같은 날 가서 막 땀날 때는 모르지만 땀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추운 날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가서 모닥불을 쬐면은 몸이 좀 노곤노곤하고 풀리는 거와 마찬가지. 자, 그렇게 보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건데 노제마병이 걸린 병들도 찬바람이 가면 얼마나 춥겠어요. 자, 요새는 뭐 양봉인들이 다 1톤 화물차라도 갖고 가고 하니까 차에 뭐 화물차 타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화물차 타면은 보편적으로 종업원이 한 차에 벌 100통에 2명 아니면 3명이었어요. 거기다가 주인 있죠? 거기다가 또 누가 있어요? 옛날에 화물차에 꼭 조수가 있었어요. 기사 하나, 조수 하나. 그럼 거기 더 탈 수 있는 게 한 사람밖에 못 타, 화주. 그러면 나머지 종업원 2명이나 3명을 어디 타야겠어요? 예? 화물칸 위에. 화물칸 위에 탈 데가 있어요? 예? 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위다가
벌통을 5단 싼다 그러면은 5단이나 6단 쌉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 중간에다 방을 짜요. 방. 예? 방이라는 것은 이만한 참나무 있죠. 단단한 거. 참나무를 4개를 한 2m, 뭐 1m, 뭐 한 7, 80 이렇게 만들어요. 4개를 반 뜯었는 단단한 나무를. 그래갖고 벌통 실는 데다가 이렇게 5줄이 들어가니까 저 중간쯤에다 이렇게 딱 하나 앞뒤 대고 또 여기다 대고 양옆이 대서 발을 쳐도 또 브레이크를 잡아도 오므러들지 않게 그 중간에다가 한 2층이나 3층을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울 때 여기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예? 말도 못해요. 예? 내가 타고 다녀봐서 아는데. 예? 옛날에.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비닐로 깔고 막 제주도 같은 데 갈 때는 거기다가 이불도 깔아요. 이불도 솜이불도 더 그러도 추워. 찬바람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벌들도 이 출입구나 이런 데로 바람이 들어와서 추운 건 마찬가지라고 보여야 돼요. 사람이나 벌이나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벌써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일들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동에 가서는 꼭 보온덮개나 다른 보온물로 덮어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항생제 불검출을 위한 관리 방법. 자, 꿀을 생산하면 벌을 기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항생제를 안 쓸 수가 없고 또 진드기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부득이 아무리 친환경 어떤 약재를 한다 하더라도 유기농 양봉산물을 생산한다가도 어렵습니다. 진드기약을 안고서 진드기를 구제할 길이 없고 대신에 개미산이나 옥사산이나 좀 친환경 약재를 써가지고 한다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부젖병이 걸렸는데 세균이 걸렸는데 세균성 질병에서 전혀 항생제를 안 쓰고 낫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절단나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고 쓰면은 어떻게 해서 꿀에 항생제가 검출을 적게 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초기에 막아야 돼. 초기에 막아야 약을 적게 쓰고 약을 적게 써야 꿀의 오염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시 봉충 뚜껑을 살펴보아서 조기에 초장에 부젖병을 발견해서 막아줘야 약을 조금 쓰고 또 여러 통으로 번지기 전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심한 거는 소각 처리해버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벌을 기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설탕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국토가 광활한 또 밀원이 풍부하다는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봄서 가을까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봄서 가을까지 계속 꽃이 내 양봉장 주변에 이어지는 밀원을 가진 지역은 아무 데도 없어요. 거기가 뭐 아가씨꽃 핀다고 하면은 일주일 내지 7, 8일 정도 뭐 길어야 열흘이고 요때만 꿀 반짝하고 끝나고 그럼 뻔나무 또 들어와서 한 열흘 또 끝나고 또 아니면 다른 거 뭐 헛개나무 좀 두른다. 밤꿀 들어와서 또 뭐 한 보름 두른다. 이렇게 몇 가지가 이어지고 나머지는 조금씩 해서 먹이에 조금 보태는 정도지 그냥 계속 꿀을 뜰 수 있는 거든 아니면 자기들이 충분한 먹이가 계절별로 쭉 이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꿀이 안 들어오는 시기에는 설탕을 줄 수밖에 없어요. 대용 화분이, 대용 식량으로 다. 그러니까 모은 사람들은 미국 꿀은 설탕 안 줬을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자, 세계 양봉대회가 2년에 한 번씩 매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열립니다. 제가 93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다녀봐서 알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 나라 다녀봤잖아요. 그 호주에서 세계 양봉대회가 몇 년 전에 열렸어요. 그랬더니 양봉장 공장 옆에
거짓말 않고 무슨 둥그렇게 집이 하나 있어. 이러면 이것만 해. 여기 이 구석 교실. 보니까 나는 직감적으로 이게 사양액 통이 들었다 하는 거 느껴져. 사양액을 녹여서. 근데 겉에는 싹 포장해 놨으니까 뭐를 쌓아놨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여기 사양액 녹여서 땡 하는 거지. 알고서 물으니까 뭐라고 거짓말 할 수가 없지. 그렇다고. 너 1년에 통당 얼마씩 주냐? 그랬더니 통당 40kg씩 준다. 평균. 그럼 우리 15kg 설탕 한 포 아니야? 40kg면 얼마예요? 3포가 다 되잖아요. 3포. 우리나라 사람은 3포까지 안 줘요. 대략. 근데 얘들이 3포 준다는 거예요. 그럼 호주 꿀이 설탕을 우리보다 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더 주는 거지. 뭐 지역 따라 틀리겠죠. 또 양봉가 따라 틀려요. 세력이 약하면 조금 적게 줄 수 있고 민원이 좀 부족하면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안 주는 나라는 없고 조금 더 주느냐 덜 주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허가된 약제만 쓰셔야 돼요. 부조병에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나 네오마이신만 법으로다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이에 타이로이신이라는 약제를 쓰도록 허용되어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리고 이게 보편적으로 항생제는 쉽게 얘기해서 그 세균이 말하자면은 그 뭐 단백질을 이렇게 합성하는 걸 묻게 한다든지 세포막에 어떤 피해를 줘서 번식을 묻게 한다든지 그것도 뭐 여러 한 서너 가지인가 해서 이 말하자면 균을 번식을 묻게 한다든지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써가지고 약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서너 번 정도 쓰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봄에 급수기다가 물을 타서 주니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이것도 제가 급수기도 만들었지만은 내가 80년대 초쯤 되나 요때서부터 요거를 내가 해보고 효과가 좋으니까 양봉인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전에는 급수기도 없었고 급수기가 그렇게 90년대 초쯤 되겠네. 80년대 초가 아니라.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데, 유충이 이 부저가 걸리는 거는 먹이를 통해서 약을 공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 줄 때 그냥 약 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물을 줘보면 날씨가 추울 때는 언제 제일 많이 먹어요? 아침에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가. 왜? 저녁에는 조금 차니까 벌통 안에 들어있다가 아침 돼서 해가 올라오면은 출입구 앞에가 따뜻하거든요. 이때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럼 그때에 약을 제일 싱싱한 약을 금방 물에다 탄 것을 그때 주면은 제일 좋은 약 공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한 2, 3일에 한 번씩 한 3회, 때로는 한 3회, 4회 이렇게 주시면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 또 아니면 예방도 된다.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자연화분을 줄 때도 약을 타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 어떤 사람은 자연화분은 그냥 벌들이 먹는 게 아니라 발효가 돼서 먹는 게 사실입니다. 발효는 화분이 들어오면 화분 속에 단백질이 높으니까 갖다가 벌통 안에서 35도 정도의 온도가 있는 데에 저장되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요. 그래서 벌집 속에 들어있는 꽃가루는 시크름합니다. 시크름해. 그런데 벌들이 거기 붙어 있으면 절대로 썩지가 않아. 근데 이 소비를 밖에다가 내 화분이 들은 걸 내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균이 달라붙어서 썩어요. 그래서 벌통 안에서는 신기하게 여기서 발효는 될 망정 썩지는 않는다. 그래서 항생제를 화분에다 타서 주면은 발효를 막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역으로 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화분이 여기 고갈됐는데 오늘 밖에서 꽃가루가 막 들어왔어. 꽃이 펴서. 그러면 그 꽃가루를 갖다 이 유충한테 막 줍니다. 져서 신나게. 발효되기 전에. 그래도 잘 커요. 그래서 병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약을 타서 준다고 할 때는 꽃가루에 타서 줘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봄에 꽃가루를 줄 때 천연화분 100% 화분을 줄 수도 있고 나머지 뭐 30%다 50%다 그 이상을 다른 거로 대용화분으로 줄 수도 있어요. 대용화분으로 주로 쓰는 게 뭐냐? 맥주 효모가 단백질이 한 40%대로 높습니다. 꽃가루보다 높아요. 맥주 효모가. 그 다음에 또 대두분도 뭐 상당히 높습니다. 한 30%대인가 되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대두분을 준다든지 맥주 효모를 준다든지 아니면 메주가루를 줘도 좋습니다. 메주가루. 또 아니면은 뭐 옛날 같으면은 거기다가 뭐 눕가락에서 쌀보리 껴도 타서도 좋고 뭐 고구마 전분도 널어서 줬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은 잘 안 줘요. 그거는 이제 탄수화물은 높은데 단백질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지 않습니다. 자, 봄에 벌을 기르다 보면은 주변에 젖소 농장이 있어요. 축산에서 한우가 됐든 젖소가 기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사료를 널어주면은 벌들이 와서 그 사료를 막 물어갑니다. 그러면 막 축사하는 사람들이 벌 쏠 때문에 막 뭐라고 그래요. 예? 벌이 가깝게 있어서 많이 가져가면은 오히려 사료도 가져가니까 없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벌들이 꽃가루를 없을 때 그걸 대용으로다가 꽃가루로 뭉쳐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느 게 있느냐면은 자, 농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주변에. 그럼 농을 만드는 데서 농에다가 칠을 하잖아요. 옛날에 뭐 호마이크 칠이라고 칠하잖아요. 칠을 하면은 나중에 뭐 빼빠질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가루가 많이 나와요. 가루가 많이 나오면은 이게 벌들이 향기가 나고 가루가 있으면은 그걸 또 꽃가루인 줄 알고 뭉쳐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운데. 그래서 착각을 일으켜서 갖고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벌은 어쨌거나 봄에 무하기 때는 이것저것 갖고 오기도 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뭐 부조병은 물에다 타서 주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사양에다 타서 주는 방법, 가루에다가 마른 설탕에다가 가루를 타서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이들은 그냥 설탕 한 포에다가 약을 한 30g만 타서 주라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한 100대 1 정도, 1g을 설탕 한 100 정도 비율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주라.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꽃가루에다 줄 때는 마른 가루 1kg에 약 한 1g. 제가 이때 조합원들한테서 제가 시험을 해본 건데 조합에서 나누는 네오테트라는 항생제를 그때 나눠져 가며 시험을 해봤더니 0.5 내지 0.8g 정도 혼합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한 1g 정도 주면은 괜찮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항생제는 물 얼마를 타도록 돼 있느냐면 대개 0.14 내지 0.33%를 물에다 타서 준다든지 이렇게 주라고 돼 있어요. 물에. 그거는 원재를 얘기하는다. 원재. 원재라는 것은 항생제가 여기에 100g짜리가 있다든지 500g짜리 봉투가 있다. 여기 들어있다 하면은 이 원재만 만들면은 너무 약이 독해. 원가가 비싸죠. 그러니까 다른 부영제를 섞어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부영제는 대개 말분이라고 해서 이런 걸 섞습니다. 그러면은
1kg 중에 원재가 60g 들어간 게 있고 또 100g 들어간 게 있을 수도 있고 200g짜리 있고 500g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 따라서 항생제가 원료가 많이 들어가면 원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름은 각각 회사마다 동물약품에서 만들 때 다 틀리지만은 그 안에 원료는 제가 쭉 여러 가지 제품을 보면은 적게는 55g서부터 60g, 많은 거 좀 많다 하는 건 한 100몇십 g, 아주 많은 거는 500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약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쓸 때는 그 원재가 얼만큼 들어간 그 원재를 따져서 약을 쓰셔야 정확한 약을 쓰는 겁니다. 자, 통당 0.2g 정도, 한 8매 기준할 때 요 정도 수의사들이 처방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수의사들한테 얘기 들으면. 통당, 요 한 통에, 한 통에 0.2g, 원재를 기준했을 때. 원재. 자, 여러분들이 이 급수기를 매년 사용하고 또 겨울철에 안 했다가 또 씁니다. 저도 사실은 이 급수기를 낙샘물이나 이런 데 담가서 쓰진 잘 안 했어요. 그냥 썼지. 그냥 쓰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작년에 쓸 때는 요거 쓰던 게 요게 부조병이 걸린 데다 썼어요. 요 통거랑 요거랑 여기다 번호 매겨서 써붙여 놓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요 부조병이 걸린 여기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다른 건강한 벌통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로 인해서 이 통이 부조병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져요. 그래서 이 급수기도 가급적이면은 봄에 새로 쓸 때는 낙습물에다가 하루 정도 침전을 시켜서 그러면 여기 있는 깨끗한 때도 깨끗하게 닦아져요. 그리고 세균도 죽고 이렇게 해서 쓰시도록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삶으면 이게 찌그러져요. 살짝 삶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살짝 넣다 뺀다든지 그거보다는 낙습물이다 담그면은 제일 편하네요. 그럼 여기 있는 때도 낙습물이다 하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근데 낙습물이다 담갔다가 빼잖아요. 물로 헹기셔야지.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주방에서도 다 쓰시잖아요. 주방에서. 예? 예. 괜찮습니다. 낙습물이다 닦는 거. 예. 닦아서 헹겨서 쓰시면 돼요. 예. 곰팡 난 거 같은 거는 깨끗하게 잘 져요. 아직 없었던 것처럼. 자, 화장실 같은 데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주방도 그렇고 이렇게 그 테두리 같은 데 곰팡 나지 않아요. 그럼 거기다가 탈지면에다가 낙습물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대놔요. 그러면 아주 귀신같이 곰팡 난 것이 싹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원위치 돼요. 예, 가정에서도 그런 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언제든지 뭐 석고병이 됐든 부조병이 됐든 심하게 걸렸던 거는 태워버리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남이 쓰던 질병이 걸렸던 거를 함부로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자, 벌통이라고 하면은 이 소비를 다 꺼내면은 토치램프로다가 불로 끄시라도 돼요. 예? 또 이런 건 너무 크니까 낙수물이나 이런 데 담그기가 어려워. 그래서 안위를 불로다가 끄실러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 소비만큼은 불로 끄시려면 다 절단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이 뭐 이것도 낙수물이다 담가도 됩니다. 예? 요 방까지 그냥 여기다가 물에다 이렇게 넣으면 안 담가져요. 이 방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 오는 것처럼 조루처럼 깡통 같은 걸 군형을 뚫어요. 모시로다가. 그래서 그놈을 떠서 여기다 쫙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꽉 찹니다. 빈 군형 하나도 없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 표시가 나요.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양기가 없을 때는 소비사양을 어떻게 했느냐면 딱 손으로다가 70년대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딱 짚고 통에다 대고 여기다 큰 다라 같은 데다가 통에다가 사양을 녹여놓고서 깡통을 요만한 거 한 대 정도 들어가는 거에다가 한 두 대나 끓어가지고 여기 팍 떠 한 그릇 떠갖고 쫙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여기가 쫙 들어갑니다. 또 뒤집어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여기다가 통에다가 다 미리 넣어놔. 100통이라면 10통이나 얼마로. 그렇게 했다가 저녁 때 해질녘에 들어갔다가 이걸 다 한 장씩 넣어줬죠. 이렇게 소비사양 시켰어요. 요새는 그냥 이 광식사양기가 있으니까 또 아니면 다른 자동사양기가 있으니까 그러지만은 제가 처음 벌할 때만 해도 71년도에 이렇게 사양을 시켰습니다. 사양 한 번씩 시키려면 아주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광식사양기가 나오니까 광식사양기를 처음에 제품이 파는 게 없으니까 만들어 썼죠. 합판 자르고 그 옆이 쫄 때 다 켜다가 대패질 해가지고 못 박아서 이렇게 해서 사양기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밀랍 칠하고 파라핀 하고. 자, 벌통이나 뭐 소상 이런 거는 주정이나 특히나 삼종염 요새 축사 소독약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 벌통이라든지 다른 봉기구 같은 거는 소독을 해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균을 잘 죽이는 이런 것 중에는 포르마린 소독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포르마린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 해서 하지 말도록. 근데 어디서 쓰느냐? 누에 기르는 데에서 그 양잠 도구를 소독할 때, 그 창고를 소독할 때 이 포르마린 소독을 합니다. 왜? 구석구석에 이 가스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소독이 돼요. 섭이라든지 그 누에 기르는 상자라든지 모든 걸 창고에다 넣고 창고를 밀폐시키고 문 같은 데도 다 테이프 붙여서 그러고서 거기서 적당량을 가스가 나오게끔 해서 몇 시간, 3시간 이상 이렇게 밀폐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균은 다 죽습니다. 자, 벌통도 해보니까 어지간한 균이 싹 죽어서 곰팡도 안 나요. 포르마린 소독에 넣으면 균이 싹 죽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이 벌집 속에 포르마린 일부가 남을 수 있어서 그게 다 날아간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암을 유발한다 해서 못 쓰게 돼 지금.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건어물이나 또 한약재 이런 거를 두를 때 원가가 싸게 맥히고 소독이 잘 되니까 지금도 간혹 가다가 저 포르마린 소독을 해갖고 한국에서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게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 방사선 소독하는 게 제일 좋고 해가 없고. 예. 자, 이렇게 뭐 K7이라고 해서 이렇게 덩어리에 포르마린을 넣어서 번개탄처럼 해놓은 것도 있어요. 저기다 넣어서 하면은 연기가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포르마린 1kg짜리다가 과망간산 1kg짜리 있어요. 이 화공약품 상에 가면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합니다. 폭발해. 그냥 불이 나. 그러면 이 포르마린이 불로 타가면서 가스가 돼서 다 날아가. 그럼 여기 밀폐시킨 이 안에 균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얼마 정도 넓이 따라서 그 양 따라서. 근데 어쩌거나 안 해본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는 좀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포르마린을 쓰지 못하도록 하니까 제가 이런 걸 권장을 안 해요. 자, 부득이 다른 뭐 보온덮개라든지 다른 봉기구라든지 이 꿀에 담는 소비라든지 이런 거 이외의 거는 저런 거로 소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드기 약재 처리는 가을에 2 내지 3회 이상하고 봄에는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시형해가 심한 거는 꼭 제가 이제 해보니까 모든 질병에는 시기가 있어요. 적절한 언제쯤 약제하는 게 좋냐.
자, 개미산 처리는 아가씨 꿀 채미라고 난 사람이 곧바로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벌써 2월 달부터 벌을 기르기 시작해서 5월 말 되면 이제 그만큼 새끼가 몇 번 터져 나오는 동안에 가시용이나 진드기가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났을 때 다시 한번 약을 투여해서 줄여버리는 거예요. 밀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있다가 다시 8월 말쯤이나 돼가지고 이때 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월동벌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가시용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가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또 이 개미산은 내가 해보니까 9월 달에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개미산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여왕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독약이다 보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알을 적게 낳아. 며칠 동안 알을 적게 낳으면 어떻게 돼요? 9월 달에 가서 월동벌을 왕성하게 알을 까서 길러야 하는데 여왕벌이 빌빌대고 알을 얼마 안 까. 그럼 월동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는 할 게 아니구나 내가 느낌이. 그래서 8월 말 늦어도 9월 중부지방이라면은 9월 뭐 한 3일 이전에 요때에서 다시 회복돼서 알가고 알간 것이 제대로 육아를 해서 봉충이로 태어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예? 알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예, 유충이 있어도 괜찮아요. 피해는 없어요. 그렇게 독하게 하면은 피해가 갑니다. 유충도 뽑아내요. 심지어는 터져 나오던 유봉도 죽어요. 독하게 하면은. 내가 해보면. 예. 좀 쉬는 시간이 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자, 벌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자,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벌통 앞에다가 빈 통이 남는 게 있다. 벌통 앞에다 막 쌓아놓으면 안 돼. 자, 흰색을 좋아합니다, 벌이. 예? 흰색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았다가 못 들어, 앉아있으면은 기온이 떨어지니까 추워서 죽고, 그런 앞에 그늘진 데 앉았다가 몸이 굳어서 죽고 그래요. 또 벌통 앞에다가도 뭐 노란 천을 깔아놓는다든지 흰 걸 깔아놓으면 자꾸 앉아. 예? 근데 여기다가 검은 천을 깔아놓으면 잘 안 앉아. 예? 내가 경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검은 채광망을 출입구 앞에다가 조금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갔던 벌이 어떻게 돼요? 여기 앉으려고 하다가 여기 앉으려고 할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요 바짝게 앉았다가 날려 들어가죠. 그래서 죽는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자, 특히나 봄에 육아를 해서 시작을 하다가 봄벌 기르다가 눈이 많이 왔다, 갑자기. 그러면은 그 앞에 눈이 하얗게 온 뒤에 앉아서 죽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앉으면 그냥 몸이 굳어서 꿈틀꿈틀하다가 파고 들어가서 죽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때는 채광망을 넓게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출입구를 막을 수도 없고. 그래도 나오죠.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안이가 더우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열어주는 게 덜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출입구 앞에다가 이렇게 깔으면은 쉽게 해서 눈 왔을 때도 그런 데 앉았다가 몸이 굳어서 죽거든요. 근데 검은 채광망을 깔아놓으면은 거기서 앉아서 죽는 게 월등히 적어요. 그러니까 뭐 스티로폼을 놔뒀다든지 벌통을 거기다 쌓아놨다든지 하면 하얀 데 앉아서 죽어요. 또 벌통 위에도 하얀 무슨 뭐 비닐 같은 걸 깔았다. 그럼 거기 앉아서 죽는 게 많아요. 제가 보면. 15도 정도면 뭐 아무 데나 앉아도 안 죽지. 15도면 괜찮습니다. 15도면 괜찮아요. 뭐 11, 2도나 이렇게 될 때 아가씨철에 비가 오면은 한 12도 정도 되거든요. 아가씨철에 11도, 12도 돼요. 그 아가씨철에 첫 번에 꽃이 피면은 아가씨 꿀 냄새에 환장해요. 벌들이. 완전히 도취돼요. 그러니까 꿀 맛을 진짜 향기 나는 것을 냄새 맡아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막 나가요.
그럼 꽃이 앉아서 꿀 빨다가 몸이 굳어서 죽어서 못 들어오는 벌이 나고자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심을 때는 계상벌 한 통에 3장 이상 될 때 있어. 3장벌이 그냥 역봉이 싹 나가서 죽으면은 계상을 내리는 거예요. 3장, 4장이 나가면. 그럼 봄내 길러놓은 것이 완전히 허탈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이사 갈 때도 절대로 그냥 아무 날이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기예보를 들어봐서 오늘 내가 저녁에 가서 내일 아침에 벌을 풀으면은 이사 간 날은 틀림없이 벌이 많이 나옵니다. 벌이 나오는데 그날 꽃이 폈다. 그날 비가 온다. 그럼 가지 말아야 돼. 절대로. 가면 서면 무조건 가면. 그래서 차라리 그 비 끝인 다음에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남쪽에 가서 그 손해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모르고 그냥 무심코 갔다가. 자,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전에 가가지고 꽃이 펴서 꿀맛을 한번 봤다. 하루 정도, 한나절이라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비가 왔다. 그럼 벌이 덜 나갑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꿀맛을 못 본 상태에서 가자마자 첫날 비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자, 이 세균이 쉽게 해서 먹이가 있어야 계속 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조병 같으면은 유충이 없으면은 먹이가 없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또 가시용에도 알이나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번데기가 없으면은 오랫동안 지속해서 살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왕벌을 가둬가지고 알을 못 가게 한다. 그럼 유충이 알을 이제 있던 거 알에서 3일, 유충에서 6일 지나면은 유충이나 알은 싹 없어지잖아요. 9일만 지나면은. 예? 숯벌까지 친다 그래도 열흘 이상을 싹 하면은 없어지는데 그 후에 열흘 동안만 더 가둬놨다. 그러면은 벌이 감봉은 되지만은 이런 세균 질병이 먹이 사슬이 차단되니까 거기에 벌집에 묻어있는 세균은 남을 망정 계속 번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약을 처리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드기가 많을 때는 봉충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봉충이 있는 거는 속에 있는 것을 약발을 받지 않으니까 유충 상태까지만 유지되고 봉충은 없도록. 그러니까 아예 왕을 가둬서 그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봉충 수비는 많은 사람은 벌이 많은 사람은 하기가 어렵지만 벌 뭐 몇 통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충분히 가능해요. 어떻게? 여기 있는 봉충은 빼서 이쪽 통에다 다 넣고 여기 있는 유충은 빼서 다 여기다 넣고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유충만 있고 여기는 봉충만 있죠. 그러면 여기 봉충이 없는 상태에서 약을 해서 싹 진드기를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봉충이 어지간히 또 나왔잖아요. 참 남고 터져 나오고 그럼 여기도 유충, 봉충이 있으면 또 유충판은 놔두고 봉충만만 또 다른 데로 모아서 여기 있는 것도 약을 처리하고 이러면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죠. 그게 벌이 많은 사람은 못하지만 적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월동 나고서 처음에 새끼가 없을 때 약제하고 또 월동 들어갈 때 약제를 하다. 분봉 나와서 또 아니면은 분봉문이나 교미상을 설치해서 신왕이 됐을 때 이때 약제를 하는 것은 그만큼 봉충이 없는 상태에서 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만 자꾸 질문해서 지금 네.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유충하고 봉충하고를 좀 자세히 인간을 묻었다. 자, 뭐 한문을 조금 알으면은 쉽게 이해가 됐을 때 유충이라는 것은 어릴 유자예요. 한문으로 어릴 유. 어린 새끼다. 벌레충자다가 봉충은 봉엉, 봉개 봉자예요. 봉언 봉자. 쉽게 해서. 예, 봉충. 예, 그 안에 뚜껑을 뒤집어 쓴 거를
크다가 탈바꿈해서 번데기가 되기 위할 때 덮어놓은 것을 봉충, 덮기 전까지를 유충, 이렇게 알으시면 돼요. 예? 그렇지, 보이죠. 이제 부화에서 첫날서부터 일벌 같으면 6일, 수펄 같으면 한 뭐 6.5일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는 눈으로 다 보이죠. 조그만 거는 이제 이충할 때는 한 이틀 정도 된 거고, 여왕벌 이충하는 건 하루 정도 하는 게 좋고, 노열제라는 거는 너무 적으면 이충률도 떨어지고 힘드니까 한 이틀, 부화한 지 한 이틀 정도 되고, 6일 되면 영락없이 봉해버려요. 봉하고 나서 거기서 한 12일 정도 되면은 터져 나오는 거죠. 지가 뚫고 나오는 거. 예. 자, 요새는 유럽 같은 데서는 친환경 약재를 많이 쓴다고 해서 농약식에서 진드기 약이 보편적으로 살충제 농약이에요. 농약이니까 그래도 이 강산 종류, 이것도 상당히 독극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함부로 운반 같은 것도 묻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전문 운반차나 이런 데. 근데 택배로 보내려면 잘 받지도 않습니다. 원래 아르면은. 예, 위험하다고 해서. 근데 그냥, 슬그머치 갖다 실어 보내는 거죠, 사실. 자, 근데 개미사는 원액이 85%예요. 85%, 원액이. 자, 알코올 같은 건 99% 이렇게 되지만, 99.9나 이렇게 되지만은, 요거는 85%예요. 85%짜리를 60% 정도로 희석을 해야 돼요. 60%. 자, 그전에는 65% 정도 허락했는데, 해보니까 벌이 많이 죽어. 60% 하는데, 요걸 또 그냥 다른 알코올이나 뭐 이런 거로다가 치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공식으로 하면은 요 개미산이 안 된다 그래요. 지난번에 그 정년기 박사를 만나가지고 터키 갔다고 하다가 내가 차에서 한참 얘기를 해봤더니 이 개미산은 압력이 있다 이게요. 강산 종류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85%라고 하면 85%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그래서 원래는 2대1이라 하면은 85%가 2대1이면은 85 더하기 85 더하면 얼마예요? 170이죠. 175에다가 물을 하나 보태면은 물은 0이니까 170을 3위로다가 나누면 얼마예요? 56.6 정도가 됩니다. 예? 예, 56점. 그래서 내가 56.6%라고 했더니 안 맞다 이게. 왜 안 맞느냐 했더니 압력을 계산해야 된다. 압력을. 그래서 압력이 얼마냐? 쉽게 해서 0.2 정도를 더 보태주라 이게. 그랬더니 56.6%가 정확하게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2대1을 타면은 60%가 된다.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개미산 둘에다가 물 하나 타면은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한 56.6%인데 압력을 계산하면 이게 60%짜리라고 하더라. 그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자, 2대1이라는 것은 무조건 1리터짜리 두 개에다가 물 하나. 요 급수기다 한다면은 여기다가 두 개 개미 물 하나 보면 2대1. 아무거나 2호짜리다가 개미산을 둘에다가 물 하나 타면 2대1. 근데 물도 원칙은 증류수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누가 양봉이니 증류수 쓰는 사람 있어요? 그냥, 네? 그냥 생수 사다 쓰는 거지. 물이 특수한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 이런 물 같으면은 어떤 약의 어떤 그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해서 아마 증류수를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냥 수돗물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만 생수 쓰시면. 네. 자, 그리고 이제 양봉을
하시다 보면은 한 장소에 오래 하게 됩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요. 소, 돼지, 닭도 맨날 같은 데서 하고 단지 육개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옮겨갑니다. 왜? 돈 안 들이고 하우스 씌워서 비닐로만 씌고서 닭을 길러요. 왜? 안턴 장소에서 닭을 육개를 기르면은 병이 안 나고 잘 커요. 근데 몇 년 하다가 어떤 질병이 와서 자꾸 걸리면은 거기에 세균이 많이 붙어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독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때는 옮겨 다니며 하는 거예요. 자꾸 옮겨 다니며. 근데 요새 옮겨 다니며 해도 동네에서 반대해서 하지도 못합니다. 어지간한데 못해요. 진짜.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독약을 뭐로 많이 쓰느냐. 삼종염 계통 소독약을 많이 씁니다. 이게 그렇게 큰 벌한테도 그런 피해가 적기 때문에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AI다 또 아니면 구제역이다 왔다 가면은 도로변에서 막 분무기로 차 지나갈 때 방역하잖아요. 이런 약계통이에요. 축사에다 소독하는 약이. 자, 벌도 매년 놓던 자리에는 올해는 요통이 요 자리에 석고병이 걸렸었다. 또 내년이 나왔더니 요 자리에 부적병이 왔다. 또 3년째는 요 자리에서 노제마병이 걸렸다. 요 출입구 앞에는 부적병이나 노제마병이나 백무병이나 다 세균이 우글우글 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소독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언제 하느냐? 벌들이 아가씨철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갔을 때, 벌이 없을 때, 벌을 옮기고서 하려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 기르는, 닭 기르는 사람들은 언제 해요? 짐승을 다 길러서 출하해서 축사가 비어있을 때 필히 소독을 하잖아요. 우리 양봉인들은 이동해서 딱 비었을 때 그 장소를 소독하는 것을 100명 중에 1명도 안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양봉인들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런 방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거기다 소독을 하다 보면은 별 피해가 없더라도 하더라도 살균제라도 피해가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삼종염 약을 집다 옆에 축사가 있어서 했는데 그게 내 봉장에 날라왔는데 벌이 조금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차 지나갈 때다가 차 볼통 싣고 가는데 거기다 막 길에서 소독할 때 벌이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합니다. 예. 자, 그러고 벌을 많이 하면 도라무 같은 거는 중고를 사옵니다. 조합에서도 받아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꿀이 때로는 굳은 꿀 같은 게 한두 대씩 있을 때도 있어요. 잘 안 떨어져서. 그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사양액 녹이는 데다가 그놈을 넣어서 그냥 녹여서도 주는데 다양히 세균이 없으면 괜찮지만은 그 꿀을 뜬 사람이 온갖 병을 잔뜩 가진 것이 꿀 속에 오염됐다. 그럼 그 오염된 거를 내 벌에다 막 씨를 퍼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아까워하더라도 벌한테는 주지 말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초제 치면은 벌 많이 죽습니다. 자, 제초제 친 데다가 바로 갖다 벌통을 놓으시면 안 돼. 그 제초제 친 밭 위에다가 바로 놓으시면 안 되고 제초제도 종류 따라서 아니면 얼마나 독하게 쳤느냐 안 쳤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적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제초제들을 벌통 주변에 치면 또 뭐가 있어요? 아침에 뭐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이슬. 벌들이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것을 물 빨러가서 그걸 빨아옵니다. 제초제 묻은 물을 빨아와서 새끼를 주면 새끼도 죽고 자기들도 죽고 또 아니면은 제초제 친 식물에서 꽃가루를 따왔다. 그 꽃가루를 저장에다 놓고 새끼를 주면 새끼도 죽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초제를 절대로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자, 항생제는 유전자가 변형이 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게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쓸 수가 없도록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물 쪽에 꿀벌 쪽에 가서 수의사한테 잘 얘기하면은 항생제를 그냥 사올 수도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느슨해요.
그러나 사람들 항생제 요새 약국에서 달라면 절대로 안 줍니다. 예? 그만큼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자, 선진국일수록이 항생제 기준이 강화되어 있고 후진국일수록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새 제가 조합장 헌 후에는 모르겠는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대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나 이런 게 300ppb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 기준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너무 강화하면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거 아니냐 해서 협회에서 완화를 해줬어요. 식약처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저게 너무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조합장을 해가면 우리 조합에 들어오는 꿀을 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해봤잖아요. 우리 조합에서 내가 20ppb 기준으로 해서 사보기도 했고 또 아니면은 50ppb 기준으로 해서 사보기도 했고 또 아니면 100ppb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쉽게 해서 한 0.3%? 1000도람에 한 3도람 정도 걸린다. 이렇게 알으시면 돼요. 그때 조합이. 대신에 이제 농가들이 처챔 이런 거나 뭐나 걸릴 수 있는 거는 조합에 납품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내가 가르쳐주는 어떤 약을 쓰라는 기준에서 한 사람들은 거의가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안 봤어요. 그러가면서도 부조병이나 다른 질병, 진드기 치료하는데 큰 부담 없이 했어요. 또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기도 양봉을 하고 있어요. 왜? 인체에 해를 최대한 도로 줄이기 위해서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래서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10배 정도 완화해서 해줄 필요는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돼야 될 이런 기준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유럽은 20 내지 30ppb인데 우리나라는 300ppb로 돼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조합에서는 현재 100ppb로 검사를 해서 수매를 하는데도 불과 0.23%밖에 안 나온다. 이것도 대개는 누가 나오느냐? 약을 그냥 별 의미 없이 막 쓴 사람들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조합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약을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개 검출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20ppb 기준에서 조합에서 수매할 때도 한 13%, 요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12%. 예.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도 50ppb 정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강화해도 괜찮을 정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양봉협회 같은 데는 생산 농가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것보다는 판매업자들이 검사 의뢰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통계가 조금 조합보다는 불분명하다 할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유통인들이 이 사람 저 사람 ABCD 쭉 사람 걸 구입해서 그 꿀대로 검사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믹서해서 사양꿀 같은 걸 믹서해가지고 검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탱크에 10도나무짜리를 하나만 샘플 떠서 검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10사람께 들어갈 수도 있고 2사람께 들어갈 수도 있고 1사람께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에 수매한 기준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 기준에서 이 항생제 기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맞고 사실은. 그랬는데도 어쨌거나 기준이 완화돼서 돼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여기 유럽에 뭐 외국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류 따라서 많게는 50, 적게는 20, 뭐 때로는 10도 돼 있고 뭐 어떤 데는 불검출이라 해서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50ppb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ppb하고 저 ppm하고 틀립니다. 수치가. ppb는 1 ppm이 1000ppb예요. 1000ppb. 네. 자, 0.3 ppm은 300 ppb나 똑같은 겁니다.
ppb 수치를. 자, 요거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조합에서 수백 건 중 부적합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총 검사 수량이 뭐 그에 양이 틀립니다. 자, 요때 제가 근무할 때 2012년까지 그러면은 한 9,000도라모가 들어왔어요. 10,000도라모 가깝게 들어왔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요때 꿀이 2012년대 대풍년이 됐어요. 요때 1년 생산량이 37,000톤인가 얼마 돼요. 전국의 통계가. 그런데 지금은 얼마쯤 되느냐? 27,000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는 10,000톤 가까이가 줄은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 정도 양이 줄으면은 꿀이 부족하다. 꿀은 잘 팔린다. 생산 농가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힘 안 들이고. 자, 여기도 5,200도라모가 검사를 했는데 검사 부적합이 약 1.36, 여기는 0.67. 꿀이 잘 나다 보니까 오히려 아가씨처리 항생제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양이 많아지면은 부적합 수량은 줄어듭니다. 자, 2013년도도 얼마 안 나왔어요. 비율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도나무에 한 도나무도 불합격이 안 나오니까 이것도 100ppb 기준, 현재 300ppb 기준인데 3배를 강화한 것 중에서 요거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국제 꿀 가격인데 요거는 뭐 몇 년 전에 해놓은 거라서 이게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았어요. 수치가 안 맞습니다. 저도 요새 뭐 국제 가격, 꿀 가격을 잘 몰라서. 근데 한국은 상당히 높다. 지금 이거보다도 가격이 더 높죠. 7,000원대가 넘으니까. 자, 국제 꿀 가격이 우리의 한 3분의 1. 또 여기에 중국은 또 2분의 1. 또 중국보다 더 낮은 것이 베트남이다. 근데 우리는 베트남하고 FTA 체결해서 향후 15년 후에는 관세가 무관세로 마음대로 들어오게 정부에서 사인을 해줘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FTA 체결이에요. 먼저 정권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근데 베트남에는 다행히 아가씨 꿀이 없습니다. 베트남에는. 왜? 더운 지역에서는 아가씨 나무가 번식을 못해요. 그래서 더운 지역에는 아가씨 꿀이 없고 자파 또 아니면은 감로 이런 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꿀벌 응애. 꿀벌 병충해 중에서 제일 피해가 심한 게 꿀벌 응애예요. 진드기나 가시응애. 가시응애는 우리나라에 없다가 92년도에 중국에서 절강성 쪽에서 처음으로 벌이 부족해서 수입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에 토착화됐어요. 아마 양봉을 하는 동안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로 봐요. 자, 그래서 벌의 몸에 붙어서 체액을 빨아먹는다든지 가시형에는 유충이나 번데기에 붙어서 체액을 빨아먹고서 사는 절지 동물문 거미강 응애목에 속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뭐 요거는 꿀벌 응애과 가시응애과 뭐 또 아니면은 아카리 응애과라는데 요거는 기문에 달라붙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카리. 자, 1968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1904년에 자바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아마 우리나라에 68년에 발견됐는지 그 이전에 있었는데 벌들이 그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없으니까 진드기가 와서 피해를 줘서 그 벌만 절단나고 나면은 진드기가 다른 데로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벌이 워낙 분포도가 많으니까 오를 수가 있는데 하여튼 68년도에 벌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왜? 아느냐? 내가 69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쌀이 꽃 필 8월달 여름 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달간 양봉장에 가서 견학가 있다 왔어요. 한 달간. 학생 때. 그래서 그에 또 월동 식량 줄 때
내가 월동 식량 주는데 가봤어요. 공주에서 공주 가는 데서 아산 송악이라는 데서. 근데 그때 설탕값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뭐를 녹여줬느냐면 포도당이 덩어리로 엿처럼 갱력처럼 된 거를 망치로 깨가지고 그놈을 솥에다 녹여서 대신에 월동식량 주는 것을 그때 보았어요. 설탕값이 비싸니까. 근데 그에 진드기가 와가지고 많이 붙어서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 전년도서부터.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을 해요. 예. 뭐 크기는 이 정도고 암컷은 10일, 수컷은 6일이면 성충이 된다. 이것도 벌하고는 틀려. 벌은 수벌이 24일, 여왕벌은 16일, 일벌은 21일 만에 태어나는데 암컷이 10일, 이건 수컷이 6일이면 성충이 돼. 또 대개 알은 3개 내지 5개 정도 난다고 합니다. 대개 날개불구가 많이 생겨서 2차 피해를 입어요. 진드기가 많아도 사실은 2차 피해만 없으면은 그렇게 피해를 많이 느끼질 않아요. 근데 대다수가 진드기가 있다 하면은 가시형이나 진드기가 있다면 2차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2차 피해는 뭐냐? 윙 바이러스라는 날개가 불구가 생기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체액을 빨아먹는 동안에 바이러스가 벌 몸에 들어가서 날개가 생기다 말고 파마한 것처럼 곱실곱실해져. 그리고 태어나서는 아예 불구가 돼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게 많이 생기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봉충은 대다수가 많이 그 불구가 생길 수 있는 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구봉이 생기기 이전부터 약제를 미리미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시시리 현상에서 벌집이 갑자기 붕괴되는 이런 현상이 와서 수년 전에 미국에서 큰 대책회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이스라엘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영양 부족 또 아니면은 진드기 피해가 더 많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 벌 잡아오신 거 있죠? 어디 있어요? 갖고 와보세요. 버렸어요? 갔어요. 자, 제가 90년도 초에 제주도에 가서 벌을 한 차를 사왔어요. 벌 팔아서 조금 이득을 챙기려고. 근데 팔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레기가 남아요. 한 15통이. 약한 거. 상품성이 없으니까 못 팔았죠. 그러더니 이 벌이 내 벌로 다 꿀뜰 때 혼합됐어요. 그러더니 가을 됐는데 가시응애가 확 번진 거예요. 날개마리가 생겨가지고 벌을 세차할 텐데 세차가 다 이 환자가 걷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에 이제 죽어 나오는 날개가 불구되는 벌을 계속적으로 내가 수백 마리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날개가 불구가 생기다 보니까 진드기 피해가 올 때는 유봉이 날개가 이런 건 어디 책자에도 없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자, 벌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 가슴과 배 사이가 짤록해요. 허리가. 예? 자르고 하니까 요 공간이 제일 커. 공간이 제일 크니까 벌집 속에서 자기가 진드기가 생활하기가 제일 좋은 공간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배, 그 첫마디나 곱게 짤록한 부위라면은 진드기 피해를 입어서 날개 불구가 생기는 거는 요 양쪽 중에 한가운데가 흠집이 나 있어요. 왜? 맨날 뚫고서 피를 빨아먹던 데가 뚫기가 상처난 부위니까 수월하지 않아요. 상처난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가시형의 피해를 처음 입다 보니까 가시형에는 워낙 4분의 1 정도로 적으니까 이런 상처난 부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거를.
그걸 워낙 여러 마리를 내가 보니까 그걸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면 이렇게 여러 마리를 잡아다 보면은 그런 도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처 부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시형에는 적으니까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한국 사람이 여잔데 이 소초를 또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하는데 제가 조합장 할 때부터 와서 알아요. 근데 토종벌하고 서양종하고 크기가 차이나. 크기가 차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벌집의 방 크기가 틀립니다. 자기들이 질 때. 그러니까 요거를 토종벌하고 서양종하고 중간 크기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서양종에서 클 나니까 다 크면 어떻게 돼요? 좁아지잖아요. 아주 빡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 늘어나가면 그냥 수박을 네모진 틀이다 기르면은 네모진 수박 되는 것처럼 요 구석에 진드기가 살 수 있던 공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드기가 크다가 눌려서 압사되는 거야. 벌 번데기에 의해서. 그래서 진드기를 피해를 줄이는 소초 소비다 해가지고 요걸 또 미국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못할 짓이죠. 예? 벌의 생리에 반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새 동물도 동물 복제해가지고 가서 잡기 전까지 최대한 대로 피해를 주지 말라 하는데 이 커나가는 뒤에 자기가 충분히 클 공간을 안 두고서 아주 억지로 거기서 커서 눌려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에는 이 배에 흠집이 난 것도 틀림없이 거의 확률이 맞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